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데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병우 민정수석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그 2년 가까이 이제 민정수석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에 관련된 비의혹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가족회사 정강이라든가 아들의 운전병 뭐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에 감찰권을 행사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사실상 방해했던 그런 혐의들, 다시 말해서 권한 남용이라든가 직권을 남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를 이끌었던 최순실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이 시중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에 보도까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제대로 감찰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부당하게 문체부의 이런 국장이라든가 이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민정수석이 도리어 이런 직무유기를 통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에서 대통령이 농단당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을 사실상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통령실의 업무마저도,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실이 이로 인해서 나중에 해체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정농단의 가장 최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과 관련된 이 영역에서 정말로 많은 사법 영역의 자유를 침해했던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아주 중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태도 논란도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적도 있었고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어요. 사실은 수사가 좀 늦게 진행이 됐다라는 늑장 수사의 비판부터 시작해서 네.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청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황제 수사 받는다라고 또 비판을 받았고요. 네.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질문하는 기자한테 레이저 눈빛으로 강력한 눈빛을 보내서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분노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 검찰에서 3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3번째 국정원이 동원된 불법 사찰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에 이르기까지 됐는데요. 현재까지 우병우 수석은 거의 대부분의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무죄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오후에 판결 선고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 그 형량이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국정농단 방조 그리고 불법 사찰인데 오늘 열린 것은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검찰은 8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사실상 그동안 공직자들이 이런 똑같은 사안에 해당되더라도 이렇게까지 8년이라는 구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검찰의 구형 내용에 가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비의혹에 감찰권을 동원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 전 수석이 갖고 있던 이슈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도 수행할 수 없는 비선실세 농단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정말로, 그리고 국가의 사법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개인의 비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구나 청와대라는 정말 엄청난 이 감찰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 사실상 이런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핵심적인 그런 개입되는 역할들까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의 이런 감찰 시스템, 검찰 시스템, 법조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 마비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고위 공직자로서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농단당하면서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 역할은 정말로 중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개인의
그런 사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감찰권을 남용했다.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범죄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평가할지 오늘 정말 주목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전석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8년은 너무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보복의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억울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고, 내가 한 공소 사실의 대부분은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이 있었으며 또 이런 행동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거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의 어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주요 혐의를 보면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아하.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들이 형이 높은 형량들은 아니죠. 가장 이 중에서 높은 형량을 갖고 있는 것이 위증입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가장 네. 높은 건데, 지금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가 8개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형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형 8년이 과연 과한지는 사실은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 그 재질의 중대성은 법원이 오늘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증이 그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증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증만으로는 구형 8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구체적인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그리고 국정농단을 알고 이것을 예방하거나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방조한 혐의, 이런 것들이 아마 구형이 8년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형량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을 만한 혐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역시 직권남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채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압력을 가하고 사실상 행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파괴했고요. 네. 더군다나 국가의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감찰관실의 감찰 행위를 방해하고 네. 나중에 사실은 해체까지 시키면서 감찰관실의 직원들이 곧바로 떠나게 사실은 업무를 인수인계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 그리고 청와대의 그런 국정운영 시스템까지도 다 마비시켰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역시 또 하나는 최순실 씨라는 비선 실세의 이런 국정농단 행위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는, 만일의 경우 오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당시에 제 역할을 했다면 사실은 직원이 들어가고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말 국민들이 분노했던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걸 네.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직무유기 혐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재판부로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저는 판결문에서 굉장히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내용이 네. 우병우 수석이 위증 부분이 문제된다고 했잖아요. 네. 최순실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아. 나는 알지 못했다.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다른 쪽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어떤 경위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판결문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얘기했던, 국정조사 때 얘기했던 사실과 네. 그 판결문으로 증거조사 후에 나온 사실관계가 얼마나 판단이 다를지,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직무 부분과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은 꾸준히 주장하는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직무 권한을 벗어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일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직무 범위 내에 있는데, 네. 나는 대통령이라는 통치권자가 시킨 일, 그게 정당한 어떤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인 결정, 사법, 행정적인 결정, 그 번한 범위 내에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나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것은 네. 민정수석의 권한이었다. 비리 있거나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천시킬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네.
자, 우 전 수석에 대한 이제 재판이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남게 되는데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큰 흐름은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이제 오늘 선고가 내려지면 유일하게 이제 남은 마지막 최후의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의 경우는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 뭐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또는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많은 이 관련자들이 사실은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나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전체 21개 중에서 이제 이번 대상이 되는 재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15개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이 이제 모든 죄를 사실상 자신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지시를 받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리어 떠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 전 수석에게도 부메랑이 될 것이고 박 전 네. 대통령은 사실상 이런 21가지에 걸친 정말 광범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저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보여주고 있는 특히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거기서 공범이거나 또는 거의 주범입니다. 네.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지시를 내린 주범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떨 것인가. 더군다나 국가를 책임진 국민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벌였던 이런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도 뭐 굉장히 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재판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7일에 이제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그 공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심 공판에도 안 나와도 상관없는 겁니까? 나오지 않고 걸석 재판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최후 네. 진술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현재 국선 변호사들의 접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교환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거든요. 네. 끝까지 처음부터 하고 있던 정치 보복 플레이 그리고 이 재판 절차는 부당하고 위법하고 검사의 기소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마 끝까지 보이콧을 하는 그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요. 1심 선고가 나와서 항소심에 가더라도 1심은 내가 제대로 관여하지 못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그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최후 진술은 직접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확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첫 번째로는 인물들의 진술들이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여러 명 중에 이병모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배 금강 대표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 장영호 옵션 캐피탈 대표도 마찬가지 진술을 하고 있고 네. 차명 재산이 있었고 그 차명 재산은 MB 소유일 것이다. 그리고 이 차명 재산에 대한 보고 내역도 일일이 MB한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이거든요. 네. 그 진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도곡동 땅의 주인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에 일부는 그 MB의 그 논현동 사저에 돈이 들어가고 있고 네. 아들인 이시영 씨가 또 뭐 10억 원, 11억 원을 썼다라고 하고 그러면 합리적인 경험칙에 의해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고 그로부터 어떤 시드머니로 취득한 지분, 이 지분의 어떤 실제 주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률적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MB 측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 외장의 하드에 담겨 있는 수많은 문건 중에는 이 차명 재산의 어떤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스모킹건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은 자신 있게 다스는 MB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또 한 조간에 따르면은 그 MB의 최측근이죠. 강경호 현 다스 사장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뭐 이 정도 진술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불리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판이 이제는 거의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동안 쌓았던 거짓말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다. 네.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함께 하면서 평생을 같이 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금고지기들, 이 전 대통령을 지켜주던 그리고 재산을 관리해주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있고요. 네.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강경호 다스 사장까지 이제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이 전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켜주고 도와줬던 분들이 쏟아지는 증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장하드가 일단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 있는 많은 문건들 그리고 특히 영포 빌딩의 지하 2층에서 발견됐던 거기에는 뭐 청와대 과거에 생산된 문서뿐만 아니라 다스 관련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증거들과 사실상 그동안의 진술을 아니다.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제 말을 다 바꾸면서 그 증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직접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인사권과 모든 부분에 있어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이제 강경호 사장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경호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서울의 뭐 지하철 관련이라든가 또는 코레일 사장 등을 거치면서 가장 핵심 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특활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근들이 이제 말을 뒤집었고 그동안에 다스라든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 관련해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그 법률적인 어떤 방어의 전략을 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예전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법조인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법률적인 방어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물증과 사람들의 진술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MB가 다스의 주인이고 여러 가지 뭐 소송비 대납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법률적으로만 방어해서는 사실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계속 대응하고자 할 것이지만 문제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사실 여야 정치인들이 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확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국민들은 사실은 이것이 수사는 수사다. 국회에서 수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상황 자체가 수사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 못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너무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는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직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두 사람이 결국은 이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게까지도 사실은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도덕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국정을 논해야 되는 뭐 국회 운영이라든가 법사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본연의 문제는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면서 국회가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사법적인 절차, 과거에는 검찰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 생기면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가 불이 나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전화도 없고 간섭이 일단 없는 상황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기 때문에 네. 더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갔을 때 도리어 국민들 눈에는 재발이 저린 측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도리어 더 간명하고 깨끗하게 정치는 제 역할을 해주고 그러나 그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야의 신경전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업무 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했는데 김성태 위원장이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고요. 이른바 군기 잡기를 했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어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발언 때 서서 얘기할 네. 것을 얘기하고 왜 웃고 있느냐라고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를 무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비판적인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행정부를 무시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닥달한 것인지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야권에서는 여권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 보니까 조금 과하게 조금 지적한 부분이 없지 않아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요즘에 리더십 관련해서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뭔가 수직적으로 사람들한테 호통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놓고도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이제 연루돼 있는 만큼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검찰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가 네. 직접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압력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 그 압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상 채용 비리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조사 결과들을 본다면 당시에 뭐 21명씩을 무더기로 한 의원실에서 21명을 무더기로 명단을 내놓고 도저히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두고 보자. 라면서 사실상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이제 의원실에서 내놓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21명이 명단 그대로 나중에 합격이 됐습니다. 지금 청년 한 명의 아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겪고 있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들 아마 부모님들이나 또는 지금 구직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정말 네. 분노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명백하게 그 채용 비리 규모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1인 의원실당 뭐 몇십 명씩 해서 수백 명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사실상 채용 농단의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이미 이 해당 검사의 이런 고백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관련된 의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무마하기보다는 정말로 진실로 고백을 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이 채용 한 사람의 구직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운전기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가 얼마나 많은 지금 법적 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백 명의 채용 비리까지 일어났다. 이것은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이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사실상 맞득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마 평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정치와 또 법의 영역을 좀 구분해서 그러나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야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 네.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장 후보군이 총 6명이 됐더라고요. 뭐더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권에선 사람이 넘치는 상황이고 사람이 너무 넘쳐서 걱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면에 야권에서는 뚜렷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이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팽팽한 긴장감도 있고 야권이 제대로 여권에 대해서 견제하고 특히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정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려면 좀 팽팽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올드보이 차출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좀 야권에서 신선하고 그리고 이 여권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후보가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안철수 대표의 등판론입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희생 차원에서도 나와야 된다라는 지금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출마를 할까요? 하고 싶지 않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소위 말하는 여권의 후보들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만 해도 그동안의 경쟁력이 상당히 입증이 돼서 지금 뭐 지지율 조사는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의정 활동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 민병두 의원도 아주 뭐 최근에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봉주 전 의원의 뭐 전현희 의원까지 정말로 팽팽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보수 진영이 정치 세력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희망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사실상 상당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의석은 아직 교섭단체는 되지 못했지만 교섭단체를 뭐 다른 정당과 같이 만드는 지금 방안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칫하면 자칫하면 캐스팅 보트도 역할도 놓치고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고전을 겪게 될 경우에는 당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도권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 그런 요구가 높아진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최소한의 희생을 할 텐데 대신에 저 길은 본인 스스로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정말 현극의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지막까지 장고를 하는데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통합까지 됐는데 여기서 만일의 경우 존폐의 길로 놓인다. 그렇다면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서울시장 후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